만약에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걸 보시고 싶으십니까? 달에 여행을 가시면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수성의 북극성을 찾아보는 재미, 이글이글하는 엄청나게 큰 태양을 보는 재미, 물론 타 죽지 않는다면 금성에 호텔을 만들어서 띄우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자. 가볼 만하겠죠. 그럼 화성은 바람도 붑니다. 화성 폭풍도 불고요. 그다음에 진눈깨비도 내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권하고 싶은 화성에서의 여행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태양계 내에 있는 어떤 행성이나 위성에 딱 데려다 놓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면 그 행성이나 위성이 어떤 것이라고 바로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이나 위성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여행을 많이 못 다니지만 만약에 우리들에게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걸 보시고 싶으십니까? 지구랑 비슷한 거? 아니면 지구랑 다른 점? 다른 행성과 위성으로 하나씩 가면서 그곳에서 바라본 하늘은 어떨까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달에서 하늘을 쳐다본 사람은 인류 역사상 12명밖에 없습니다.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20일 날 사람을 싣고 달 표면에 착륙을 했죠. 아폴로 탐사선은 두 개가 묶여져 있어요. 하나는 궤도선이고요. 하나는 착륙선인데 두 개가 이렇게 묶여져서 가서 달 궤도를 몇 바퀴 돕니다. 돌다가 이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궤도선은 계속 궤도를 돌고 있고요. 착륙선은 착륙을 합니다. 이렇게 착륙을 해서 활동을 하죠. 근데 한 번에 3명씩 타고 있습니다. 근데 궤도선에 1명이 타고요. 착륙선에 2명이 탑니다. 그러니까 궤도선 탄 사람은 궤도선에만 있다가 오기 때문에 정작 달의 표면에 발자국을 못 남기는 거죠. 그래서 18명 중에 12명만 달에 서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었죠. 실제로 어떤 기자분이 문 더스트라는 책인데 그분들 인터뷰를 해서 책을 썼어요. 이 기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 그 당시 생존해 있던 우주 비행사분들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몰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그란 지구를 볼 수 있는 거는 달쯤 가야 돼요. 국제우주정거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지구가 동그랗게 다 안 보여요. 지구가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멀리 달까지 가는 과정에 중간쯤 가야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그란 지구를 다 본 사람은 그 18명밖에 없는 거예요. 달에 내려서 보면 12명. 그러면 이제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다는 얘기는 낮에 파란 하늘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알갱이들의 산란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지구에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오다가 빛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푸른빛이 많이 퍼져서 파랗게 보이고 밤이 되면 태양빛이 없으니까 산란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거든요. 달은 공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낮에도 하늘이 까맣고 밤에도 까맣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낮에도 까맣게 보이면 별도 보이겠네?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 근처는 너무 밝아서 안 보이고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별이 맨눈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보는 보름달 있잖아요. 지구가 달에 비해서 4배가 크거든요. 보름달 4개가 있는 크기로 지구가 딱 있는 거예요. 볼만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고 있는 감동이라는 게 얼마나 멋질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더 멋진 것은 지구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는 자전을 막 해요. 그리고 달이 정확히 28일에 한 바퀴 지구를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항상 달은 앞면만 지구에서 보인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똑같다. 얘가 이렇게 돌면서 앞면을 보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자전을 한 바퀴 한 것이면서 공전을 한 바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 항상 달이 앞면만 보이는 거죠. 달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 보면 지구는 이렇게 가니까 항상 같은 위치에 하늘에 떠 있어요. 보름달 4개만 한 개.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같은 위치에 떠 있으면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그래요. 너무 멋지겠죠? 달에 여행을 가시면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수성은 갈 만한 곳은 못 됩니다. 수성도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다는 얘기는 낮에 더워지고 밤에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달도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을 때는 낮이잖아요. 그때는 영상 150도, 200도까지 올라가고요. 영하가 되면 금방 식어서 영하 150도, 20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성에서 바라봤을 때도 밤 하늘과 낮 하늘이 똑같겠죠. 근데 태양이 커요. 가까우니까 엄청 크고 뜨겁고 막 이럴 겁니다. 수성에 갔을 때는 이글이글하는 엄청나게 큰 태양을 보는 재미, 이런 재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타 죽지 않는다면.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재밌게 볼 게 북극성. 북극성 그러면 지구의 자전축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 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전축이 똑같으면 그러겠죠. 수성의 자전축이 지구랑 똑같으라고 법이 없잖아요. 수성의 입장에서 자전축에 북극을 연장한 곳에 어떤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별은 지구의 북극성이 아니죠. 얘는 용자리에 있는 어떤 별이에요. 수성에 가서 수성의 북극성을 찾아보는 재미. 각 행성마다 갈 때마다 이 자전축을 보고서는 북극성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것도 사실은 태양계 여행에서의 어떤 묘미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성. 금성은 지구에서 달 다음으로 가깝고 지구랑 크기가 비슷해요.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바깥에서 태양계를 보면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막 있잖아요. 그럼 금성과 지구는 크기도 비슷하고 질량도 비슷하고 금성과 지구는 또 대기도 되게 두껍고 이렇기 때문에 쌍둥이 행성이라고 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금성이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거든요. 금성이 지구처럼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선전까지 했다 그래요. 미국의 플로리다주가 되게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우리 금성으로 놀러 가서 바캉스를 즐겨요. 막 이런 선전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칼세이건이 여기는 엄청 뜨겁다 하는 걸 알았는데 뜨거운 이유가 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대기가 너무 두꺼워요. 일종의 온난화 효과.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금성에 탐사선을 보냈거든요. 내렸어요. 일단 너무 두꺼워서 낮에도 태양이 안 보여요. 우리 구름 막 꽉 낀 날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 때문에 생기는 주변에 이렇게 번짐이라는 밝은 이런 현상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밤에는 별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금성에 가서는 그런 두꺼운 대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즐기는 이런 여행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금성 표면에서의 그 약간 생명체 흔적이 발견됐다 이런 게 나왔어요. 거기에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구 표면과 기압이 비슷하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느냐면 금성의 표면에서 50km 상공에다가 호텔을 만들어서 띄우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자. 그래서 금성에 가게 되면 아마 거기다가 전진기지를 만들고 정말 이렇게 뜨거운 데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려갔다 오는 뭐 이런 식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화성이 진짜 제일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화성의 표면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계절에 따라 그것들이 스며 나왔다, 스며 들어갔다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되었고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빙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리고 남극의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일 가능성이 큰 호수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쨌든 그래도 비빌 언덕, 믿는 구석에 제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화성에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화성은 대기가 있기 때문에 바람도 붑니다. 그래서 화성 폭풍도 불고요. 그다음에 진눈깨비도 내립니다. 땅을 파면 얼음이 발견이 돼요. 나동은 증발력도 높습니다. 화성의 자전축도 이렇게 있겠죠. 거의 지구의 일일과 비슷해요. 하루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도 있죠. 그래서 화성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구보다 더 멀어지기 때문에 추워요. 더. 하지만 곳곳에 적도 지역이라도 여러 곳을 해보면 뭐 영상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화성에서 생명체 발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데 정말 더 멋진 것은 메리노 협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건데요. 이 깊이가 엄청 깊어요. 그다음에 올림푸스 산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올림푸스 산 등반, 이거 되게 좋습니다. 화성은 대기도 옅어요. 이거 대기를 붙잡고 있으면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구에 비해서는 희박해요. 있긴 있지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엄청 밀집되어 있던 금성에서는 하늘을 볼 수 없었어요. 화성에서는 낮 하늘을 보고 밤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낮 하늘은 태양빛이 와요. 여기서 보면 태양이 더 어두워졌겠죠. 이게 겉보기의 크기는 거리에 비례해서 작아집니다.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태양의 크기에 비해서 반 정도로 작아집니다. 그러면 빛이 오는 양도 적을 거고, 우리가 태양을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둡지만 여전히 밝겠죠. 부분 일식 같은 거, 많은 부분이 가려졌는데 불구하고 이게 확연하게 우리가 어두워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만큼 태양의 반 이상이 가려져도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반으로 됐다 하더라도 그 태양은 여전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화성에서. 그런데 그 빛이 오고 화성의 대기 성분 조건들이 지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에서는 푸른 하늘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구도 가만 생각해 보면 해가 질 무렵에 노을이 빨갛게 물들기도 하고 가끔씩 푸른 하늘이지만 보랏빛 하늘도 보기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이 경로라든가 이런 대기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 알갱이의 양, 대기상에 오염물질이 올라가서 걔네들 때문에 산란이 돼서 색깔이 약간 둔탁해지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지구 같은 하늘은 아닐 것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화성에서는 푸른 노을이 집니다. 바이킹 1호와 2호, 그 이후에 큐리오서티까지 많은 탐사선들이 가서 확인한 바예요. 정말 제가 권하고 싶은 화성에서의 여행은 와인 한잔 할 준비하고 딱 가셔가지고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러면 노을이 질 거 아니에요?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노래 있잖아요. 그럼 노래 좀 바꿔가지고 푸른 노을 노래 부르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그렇게 보는 멋이 있을 거예요. 재밌는 반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근데 목성, 토성 이런 데를 가면 정작 목성이나 토성에는 착륙을 못해요.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구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 기체 천체라고 부릅니다. 또 춥기 때문에 얼음 천체 이렇게 부릅니다.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성이나 이런 데서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면 쑥 빠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보는 것은 상상할 수밖에 없겠죠. 목성의 위성에서 바라보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성에는 여러 위성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유로파라는 목성의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유로파는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로파의 표면에서 물줄기가 막 튕겨져 나오고요. 간헐천 같은 겁니다. 그리고 표면은 얼음덩어리인데 이 속을 파고 들어가면 보면 그 속에 그 녹아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심지어는 소금물이라고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 양을 다 합치면 지구 표면에 있는 바다를 다 해서 이렇게 둥글둥글 모아놓고 비교해보면 지구에 있는 바다의 양보다 더 많아요, 물량이. 그런 거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로파의 표면은 균열된 얼음입니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기가 없어요. 밤하늘 깜깜하게 보이겠죠. 태양은 이제 목성쯤 가니까 여전히 제일 밝게 빛나지만 어둡겠죠. 대기도 없으니까 어쨌든 깜깜해요. 그리고 작은 태양이 보일 테고, 목성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목성이 엄청 크게 보이겠죠. 또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목성이 진짜 하늘을 이렇게 막 가릴 정도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목성에는 위성들이 많아요. 그럼 걔네들이 수시로 막 돌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정신없겠죠.
그런 위성들이 막 날아다니고 목성하니까 정신없는 낮과 밤 하늘이 막 연출이 될 거예요. 토성도 마찬가지로 이 표면에 착륙을 할 수 없습니다. 타이탄이라고 하는 토성의 위성이 있습니다. 커요. 엄청 큰 애예요. 그리고 얘는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위성 중에서 행성인 수은 갖고 있지 않은 대기를 위성인 타이탄이 갖고 있어요. 이 토성에 타이탄에 착륙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거기서 보이는 하늘 어떨까? 근데 이 타이탄은 대기가 있는데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대부분이 암모니아, 메탄 뭐 이런 애들이 내려서 바라보면 메탄, 암모니아 이런 거로 있어서 약간 노란 오렌지 색깔 이런 식으로 하늘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토성이 보일 텐데 가까우니까 엄청 크게 보일 거. 태가 보이잖아요. 토성이 엄청나게 멋진 광경일 겁니다. 실제로 카시니라고 하는 토성 탐사선이 가서 그 안에 또 작은 탐사선을 가져갔는데요. 하위 헌스라는 탐사선이었어요. 걔는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 주위를 돌면서 토성과 토성의 위성들을 관측을 하고 나서 이 타이탄에 착륙시키기 위해서 고안돼서 가져간 탐사선이에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착륙을 하면서 타이탄을 막 찍었어요, 표면을. 그랬더니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오렌지색 색깔이 났었고 그 다음에 하늘까지는 완전히 못 봤지만 그래서 상상하던 것과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죠. 지금 이제 쭉 태양계 여행을 했던 것을 정리를 하자면 뭐 이런 패키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보면서 다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취미에 따라서 아까 그 올림푸스 산이 태양계에서 제일 큰 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태양계에서 제일 깊은 계곡. 그다음에 뭐 유로파에서 얼음 깨기 뭐 이런 거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해봐도 되게 재밌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꿈의 세상이지만 우리가 알아낸 것을 가지고 제가 이만큼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고 실제로 탐사선이 가서 그 하늘을 관측한 경우도 생겼잖아요. 정말 가까운 미래에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가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거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희망을 품고 한번 태양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Gonna